오늘은 말센스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지인이 셀레스트 헤들리. 여기 앞부분에 글쓴이가 당신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것들, 말을 잘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당신이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말하고 싶은 욕구를 참는 것이다. 말이란 언제나 상대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상대와 대화를 나누기보다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기에 바쁘다. 설득을 잘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당신이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논리적인 설득이 아니라 감성적인 설득이다. 사람들을 움직이는 건 논리가 아니라 감성이다.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올바른 사람보다 정서적으로 친절한 사람에게 훨씬 더 잘 설득당한다. 말싸움에 밀리지 않고 싶은가? 그렇다면 당신이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말싸움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다. 말싸움의 승자는 없다. 모두가 패자일 뿐이다. 말싸움의 승자는 말없이 그 자리를 뜨는 사람이다. 대화 자체가 두려운가? 그렇다면 당신이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대화법이 아니라 두려움에 맞서는 법이다. 그 두려움은 상대가 아닌 당신이 만든 것이다. 상대의 반응을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 스스로 믿어라. 말센스가 뛰어나고 싶은가? 그렇다면 당신이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말이 아니라 센스다. 분위기 파악도 못하면서 말솜씨가 뛰어난 사람은 없다. 말센스란 무엇보다 분위기를 읽어내는 능력이다. 경청하고 질문하고 배려함으로써 상대가 진심으로 하고 싶었던 말을 끌어내라. 차례 읽어볼게요. 차례만 알아도 이 책은 거의 다 읽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구를 참아낸다. 우리는 상대와 대화를 나누기보다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기에 바쁘다. 상대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언제나 나와 결부시켜 얘기하는 것이다. 이래서는 상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나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내가 주인공이지만 상대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상대가 주인공이 돼야 한다. 선생님이 되려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왜 사람들은 상대가 물어보지 않는 것조차 길게 설명하라고 할까?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상대에게 충고나 조언을 함으로써 그 사람을 통제하고 싶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로부터 관심이나 인정을 받고 싶은 것이다. 가로 열고 관심병. 질문을 통해 관심과 사랑을 표현한다. 상대에게 질문을 하라. 감명 깊게 읽은 책은 무엇이며 가고 싶은 여행지는 어디인지, 어떤 영화를 재미있게 봤고 어떤 가수를 좋아하는지, 제일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며 가장 하기 싫은 것은 무엇인지, 상대에 대한 호기심의 표출은 내가 상대를 사랑하고 있다는 가장 큰 증거다. 대충 아는 것을 잘 아는 척하지 않는다. 가보지도 않은 여행지를 가본 것처럼 말하지 말고 보지 않은 영화를 본 것처럼 말하지 말라. 그 아는 척이 상대를 공경에 빠뜨릴 수도 있다.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진짜로 부끄러운 것은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것이다. 귀가 아닌 마음으로 듣는다. 진정한 듣기는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이어야 한다. 능동적인 듣기란 단순히 상대의 말에 응답하기 위해 듣는 것이고, 능동적인 듣기란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듣는 것이다. 상대의 말뿐 아니라 그의 어조와 몸짓도 살펴라.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라. 상대가 보내는 신호에 안테나를 세운다. 대화하는 도중에 상대가 하품을 하거나 딴청을 피우는가? 혹은 다른 주제로 말을 돌리려고 하는가? 그렇다면 상대는 지금 당신의 말을 지루해하고 있는 것이다. 상대가 수차례 그런 신호를 보내는데도 자기 하고 싶은 말만 계속하는 것은 상대와의 관계를 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잡초밭에 들어가 배회하지 않는다. 대화에서 잡초밭이란 불필요한 내용을 시시콜콜 떠들어대는 것이다. 잡초밭에 빠지게 되면 대화는 중심을 잃고 부질없는 이야기들만 난무하게 된다.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지 마라. 상대는 그 순간 잡초밭을 태워버리고 싶을 것이다. 머릿속의 생각은 그대로 흘려보낸다. 대화를 하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생각에 사로잡힌다. 나라면 이랬을 텐데, 그땐 이랬어야지, 왜 그런 생각을 고집할까?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상대의 말에 내 얘기를 끼워넣고 싶은 본능이다. 그 본능을 흘려보내라.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 좋은 말도 되풀이하면 나쁜 말이 된다. 상대가 어떤 실수를 하면 우리는 그가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까 두려워 불안하다. 그래서 그 실수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반복해서 지적한다.
하지만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여러 차례 되풀이하면 반감이 생기는 역효과만 날 뿐이다. 실수는 지적해야 한다. 단 딱 한 번만. 이 얘기에서 저 얘기로 건너뛰지 않는다. 우리는 대화 중에 인터넷 링크를 누르는 듯 이리저리 대화의 주제를 바꾼다. 상대의 진지한 말조차 가벼운 뉴스처럼 취급하는 것이다. 이런 대화는 하지 않느니만 못하다. 대화를 나누기가 어렵다면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다. 지금은 다른 중요한 일 때문에 대화를 나누기 어렵다고. 고독의 시간이 공감력을 높여준다. 하버드에서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느끼는 능력이 고독을 경험한 후에 더 향상된다고 한다. 가끔씩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더 충실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고독의 시간을 가져라. 말은 문자보다 진정성이 강하다. 우리는 말로 해야 할 때조차 문자를 쓴다. 얼굴을 보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 불편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말에는 문자에서는 느낄 수 없는 감정과 감각과 뉘앙스가 있다. 누군가와 좀 더 친밀해지고 싶다면 말을 통한 대화가 필요하다. 편리함을 위해 감정을 희생시키지 않는다. 스마트폰 같은 기기를 통한 의사소통은 매우 효율적이고 편리하다. 말로 하는 것보다 실수도 덜하다. 하지만 효율적이고 실수가 없는 소통이란 얼마나 비인간적인가. 때로는 실수투성이에 뒤죽박죽이고 엉망인 의사소통이 가장 인간적이다. 말재주와 말센스는 다르다. 말을 잘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말하고 싶은 욕구를 참는 것부터 배워야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통의 달인들은 의외로 말솜씨가 유창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들의 말은 절제돼 있고 과도한 제스처도 사용하지 않으며 오히려 들어주는 것에 능숙하다. 옳음보다는 친절함을 선택한다. 일상적인 대화의 목적은 옳은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다. 모두에게 옳은 것은 없다. 나이와 연령과 성별과 국적과 인종에 따라 옳은 것의 기준은 다양하다. 어떤 사람과 진정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옳은 것을 찾기보다 친절함을 베풀어야 한다. 바로잡지 못할 실수는 없다. 혹시 말을 뱉어놓고 미안했던 적이 있는가?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후회했던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렇게 하자. 바로 사과하는 것이다. 사과가 불가능한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과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만드는 유일한 대화법이다. 차례만 읽어도 거의 요약이 된 것 같아요. 24페이지.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두뇌는 자동적으로 비슷한 경험에 대한 기억들을 훑고 지나간다고 한다. 어쩌면 관심을 자신의 경험으로 되돌리려는 성향은 사실 매우 자연스러운 본능이다. 게다가 현대인들은 그 어떤 다른 주제보다 그들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대화할 때 말하는 시간의 약 60%가량을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쓴다고 한다. 게다가 나머지 40% 또한 이야기를 나누는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쓴다. 예를 들어 당신의 동생이 자기가 만든 맛있는 저녁 식사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가정해보자. 아마도 당신의 두뇌는 즉시 비슷한 경험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할 것이다. 그녀가 버섯에 대해 언급할 때 당신의 뇌는 버섯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기억을 뒤적이기 시작한다. 그녀가 손가락을 베었다고 이야기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의 뇌는 상처를 꿰매기 위해 응급실에 갔던 기억을 끄집어낼 것이다. 그런데 당신의 뇌는 그 모든 기억을 분석하는 작업에 들어갈 것이다. 당신이 버섯은 맛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입은 침을 흘릴 것이고, 당신이 칼에 베인 손가락의 고통을 기억해낸다면 당신의 손가락은 희미한 통증을 느낄 것이다. 이후 그 모든 감각 경험들은 다시 뇌로 되돌아와 한데 흡수되고 통합된다. 이 현상들은 자동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그 과정을 인식하지 못한다. 이런 과정이 제대로 작동할 경우 그와 같은 생물학적 반응들은 상대에게 공감을 느끼도록 우리를 도와준다. 우리는 그 저녁이 얼마나 맛있을지, 날카로운 칼에 베인 손가락이 얼마나 아플지 상상할 수 있다. 그런데 때로는 일이 잘못되기도 한다. 동생이 이야기한 것과 내 경험이 맞아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럴 때 나는 동생에게 공감하지 못하고 내 경험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행동 전문가인 주디스 마틴은 이렇게 말했다. 대부분의 경우 당신은 상대의 이야기와 당신 자신의 경험을 비교함으로써 상대를 이해하려 든다. 이것이 당신이 생각하는 전부라면 당신은 마치 상대가 당신 자신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분명 그 사람은 당신이 아니다. 따라서 당신 자신의 경험에 문의하는 것이 진정한 이해를 위한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또 하나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 상대방에 대한 공감력은 대화를 나누기 직전의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당신과 당신의 친구가 동시에 같은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친구의 기분을 판단하기 위한 척도로 당신 자신은 기분을 활용하는 것은 꽤나 적절한 일이 될 수 있다. 두 사람은 같은 사건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의 친구만 해고를 당하고 당신은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 상황에서 당신의 친구가 당신에게 다음과 같이 한탄하는 말을 한다. 정말 비참해. 너무 걱정이 돼서 속이 쓰릴 지경이야. 그런데 이때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당신 자신의 좋은 기분을 기준으로 삼아 이렇게 대꾸할지도 모른다. 걱정 마. 괜찮을 거야. 나도 6년 전에 해고당한 적이 있지만 별 문제 없었어. 당신이 더 편안하면 편안할수록 상대의 고통에 공감하는 일은 그만큼 더 힘들어진다. 그래서 신경과학자인 타이나 싱어는 이렇게 말했다. 좋은 기분을 느끼는 사람들은 자기 파트너의 부정적 경험을 실제보다 덜 심각하게 평가한다. 반면 방금 불쾌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자기 파트너의 긍정적 경험을 실제보다 덜 좋게 평가한다. 나는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고 난 후 나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본능을 줄이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상대방이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나는 더 적게 말하고 더 많이 듣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한다. 하지만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나는 이혼 절차를 밟고 있던 내 친구와 긴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우리는 통화를 하면서 수화기를 약 40분 가까이 붙들고 있었지만 나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듣기만 했다. 통화가 끝날 무렵 친구가 말했다. 조언 고마워. 내 덕분에 문제가 조금 해결된 것 같아. 조언이라니 사실 나는 아무런 조언도 해주지 않았다. 내가 한 말이라고는 힘들었겠구나. 참 안타깝다와 같은 대답들 뿐이었다. 이 경험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친구에게 필요했던 건 내 조언이나 내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다. 대화란 주고받는 것이다. 그러나 그 주고받는 것이 꼭 말일 필요는 없다. 눈빛만으로도 감정을 공유할 수 있고 표정만으로도 상대에게 나의 느낌을 전달할 수 있다. 함께 웃음으로써 기쁨을 공유할 수 있고 함께 울면서 스품을 나눌 수도 있다. 물론 어느 순간에는 말이 필요하다. 상대가 잘못된 판단에 따라 잘못된 행동을 하려고 할 때는 말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 상대가 나에게 자신이 잘 모르는 것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면 그 또한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 줘야 한다. 하지만 대화의 절반은 말이 아닌 것들이다. 숨소리, 표정, 몸짓, 그리고 침묵 속에 말보다 더한 공감력이 있다. 대화를 잘한다는 것은 그러한 비언어적 공감력을 발휘할 줄 안다는 것이다. 말을 해야 할 때와 말을 하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할 줄 안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화의 나머지 절반도 말하는 것만으로 채워지는 것은 아니다. 말하는 것보다는 듣는 것이 더 많아야 한다. 상대의 말에 공감해 주기 위해 굳이 내 얘기를 꺼낼 필요까지는 없다.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공감력을 발휘한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대화의 초점을 나에게 되돌리는 행위는 상대에게 도움이 되기보다 해를 끼칠 가능성이 더 높다. 대화 중에 내 자신과 관련된 얘기를 아예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 때문에 대화가 방해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 사람들이 입은 다물되 귀는 열어두라고 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래서일까? 로마 시대의 정치가이자 철학자 카토도 이렇게 말했다. 나는 말하는 것이 침묵하는 것보다 좋다는 확신이 들 때에만 말한다. 물론 우리가 모든 대화 상황에서 카토의 말처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기 전에 카토의 말을 한 번 더 되새긴다면 대화는 보다 발전적이고 생산적이 될 것이다. 대충 아는 것을 잘 아는 척하지 않는다. 가보지도 않은 여행지를 가본 것처럼 말하지 말고 보지 않은 영화를 본 것처럼 말하지 말라. 그 아는 척이 상대를 공경에 빠뜨릴 수도 있다.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진짜로 부끄러운 것은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것이다. 114페이지. 주어진 정보와 무관한 정보를 무시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테스트. 한글 검색창에 스투룩 검사 혹은 스투룩 테스트라고 검색을 해보면 지금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정보가 나온다. 이 테스트를 실행하면 당신은 단어 자체가 아닌 문자의 색으로 그 단어를 식별하도록 요청받는다.
예를 들어 하얀색이란 단어가 나타났는데 그 단어의 색깔이 오렌지색으로 돼 있다면 당신은 오렌지색이라고 말해야 한다. 대화 상황에 비유하자면 여기서 하얀색이라는 단어는 대화에서 우리의 주의를 산만하게 만드는 요인이고 오렌지색은 우리가 집중해야 할 대화 내용이다. 스트룩 테스트를 해본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답을 맞히기가 힘들다는 사실에 절망하곤 한다. 나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제시할 수 있다. 한마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신이 산만해지는 소질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나 구글에 스트룩 검사라고 치면 이게 나와요. 한번 여러분도 해보시면 재미있을 거예요. 저도 해봤는데 전 잘 못하더라고요. 연습 좀 해보려고요. 그 다음에 122페이지 다른 누군가가 말하는 것을 듣는 동안 5만 가지 생각을 마음속에 떠올리는 건 완전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나비 한 마리가 날아가거나 우스꽝스러운 티셔츠를 입은 남자가 지나갈 때 주의가 흐트러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또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다른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상대의 말을 듣는 동안 떠오른 생각에 흥분하는 것 역시 완전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런 유형의 잡념들은 그 자체로 나쁜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비생산적인 것도 아니다. 하지만 무작위로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을 대화 속에 삽입해 넣으려는 것은 다른 문제다. 그 순간 대화의 질은 급격히 떨어지고 사랑과 우정에는 금이 갈 것이다. 양털 걷어모으기를 현실로 옮기는 순간 당신은 상대를 뒤에 남겨둔 채 자기만의 세상 속으로 떨어지게 된다. 124페이지 쉽게 산만해지지 않도록 마음을 훈련시키는 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특히 명상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다. 명상은 자기 자신의 생각을 관찰한 뒤 그 생각을 그냥 놓아보내는 법을 가르쳐준다. 하지만 명상이 별로 내키지 않는다면 그저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불현듯 떠오르는 상념들을 붙들지 않고 놓아주면 된다. 그 무엇도 바꾸려 하지 말라. 산만한 생각을 더 빨리 알아차릴수록 그 생각이 당신의 두뇌와 몸을 끌고 가기 전에 놓아버리기도 더 쉬워질 것이다. 일단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생각을 알아차렸다면 그 생각과 싸움을 벌이지도 머릿속을 청소하려고 애를 쓰지도 말라. 당신은 내가 생각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생각에 능동적으로 저항을 해봤자 정신만 더 산만해지기 쉽다. 그러는 대신 생각이 머릿속으로 들어오면 단순히 혼잣말로 생각이로군 하고 말한 뒤 대화로 다시 주의를 되돌리면 된다. 또 최상의 대화를 위해서는 전자기기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 이제 이 말이 잔소리 들리길 바란다. 휴대폰을 집어넣고 태블릿 PC를 치운 뒤 모든 소리나는 전자기기를 무음 상태로 만들어라. 휴대폰에 있는 대부분의 알림 기능을 영구정지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누군가가 당신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를 때마다 그 사실을 알 필요가 있을까? 누군가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을 공유하는 순간 그 사실을 꼭 알아야 하는가?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성인일 경우 평균 자신의 휴대폰을 하루에 110번 정도 확인한다고 한다. 13분마다 한 번씩 휴대폰을 쳐다본다는 소리다. 따라서 대화를 나누는 동안 휴대폰을 확인하고자 하는 충동에 저항하기보다는 그냥 휴대폰을 치워놓는 편이 나을 것이다. 대화는 개발하기 쉽지 않은 두 가지 기질, 즉 인내와 집중력을 필요로 한다. 그렇지만 이것은 나쁜 소식이 아니다. 나는 이런 어려움이 대화의 아름다움을 더 증대시켜준다고 생각한다. 대화가 가치 있는 이유는 자기 자신의 생각에만 탐닉하는 대신 다른 누군가의 생각과 느낌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공감하면서 인내력과 집중력이 자연스럽게 커질 수 있다는 데 있다. 대화를 하면서 우리는 생각의 지평을 넓힐 수 있고 창의력까지도 키울 수 있다. 대화란 좀 가장하자면 상대방의 뇌를 나의 뇌와 접속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상대방의 뇌 속에서는 나의 뇌가 가지지 못한 지식, 통찰력, 공감력, 창의력, 유머 감각, 표현력이 무궁무진하다.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제대로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많은 보물들을 버리는 것과 같다. 물론 당신 또한 대화를 하면서 당신의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들을 상대에게 나눠주는 셈이다. 인간은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영장류 가운데 가장 진보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인간들 사이의 우열 또한 대화를 하는 능력이 크게 좌우한다. 당신은 이미 당신의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잘 알고 있다. 그러니 이제 다른 사람의 관점에 내재된 경이로움을 향해 당신 자신을 열어 젖혀보라. 그건 충분히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228페이지 당신이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입 밖에 냈다면 즉시 사과하라.
당신의 언급이 잘못됐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임을 인정하라. 그러면 당신은 실수를 과거에 남겨둔 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어려운 대화는 가끔씩 통제 범위를 벗어나기도 한다. 그럴 때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화를 내기 시작한다. 이럴 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단 하나. 누군가가 먼저 사과를 하는 것뿐이다. 사과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사과는 고통스럽고 어색한 일일 수 있다. 하지만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다. 우리가 사과를 할 때 상대방은 고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불편해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연민 어린 반응을 나타내 보이기 시작한다. 진정한 사과가 화해를 촉진시키는 강력한 촉매로 작용하는 것이다. 당신이 진심으로 사과할 때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일어난다. 첫째는 상대방이 무장을 해제시켜 준다는 것이다. 당신이 상대방의 화나 슬픔을 받아들이게 될 때, 상대방에게 화를 낼 만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이런 태도는 종종 상대의 무장을 해제시킨다. 사과를 받은 상대방은 당신을 더 이상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고 자신에게 해를 입힐 사람으로 간주하지도 않는다. 그는 자신의 방어적 태도를 누그러뜨리고 당신에 대한 용서를 준비한다. 어쩌면 그로 인해 그는 자신의 상처 입은 과거의 기억까지도 완전히 벗어던질 수 있다. 두 번째로, 사과는 사과를 하는 당사자에게도 엄청나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다. 누군가에게 사과를 하려면 당신은 먼저 왜 그들의 기분이 상했는지 이해해야 한다. 이 과정은 나를 상대의 입장에 서게 하고 상대의 생각과 감정이 무엇이었는지 고민하도록 한다. 누군가의 생각과 감정에 공감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사과를 통해서 그 일을 더 잘 해낼 수 있다. 그것이 진정한 사과라면 우리는 사과를 하기 위해 상대와의 대화 내용을 곱씹어보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하기 때문이다. 사과가 불가능한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로 사과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만드는 유일한 대화법이다. 이 책은 솔직히 대화법이어서 안 보려고 했었어요. 대화법은 이제 그만 보고 싶고 어렸을 때 봤던 것들로 그냥 그만 보고 싶었었는데, 이 책을 보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다시 한번 다시 읽어보고 다시 머릿속에 집어넣고 싶은 책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사람은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 경험에 빗대어서 대화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뭐 거래처 사람하고 이렇게 해서 기분이 나빠서 싸웠어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그냥 그랬어? 되게 기분 나빴겠다 라고 대답하면 될 것을, 저도 동대문 거래처에서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위로해 준답시고 제 경험에 빗대어서 저는 더 많은 싸움이 있었고 거래처랑 이런 트러블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책을 읽고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잘못된 대화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랬어, 힘들었겠다 이런 식의 대화, 답만 해주면 될 것을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느꼈어요. 들어주는 게 말하는 것보다 중요하고, 침묵이 어색해서 말을 하는 것보단 침묵이 낫고, 힘들어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는 그냥 들어주거나 옆에 앉아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책이었어요. 이걸 잊지 말고 계속 실행을 해야 되는데 어렵죠, 이게. 그래도 계속 지금 현재는 이 생각을 잊지 않고 하려고 해요. 말하기보단 듣기. 이것만큼은 잊지 않아야 될 텐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책일 것 같아요. 한 번 정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말센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